15일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번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20년 전 막대한 피해를 줬던 태풍 루사와 매미보다 위력이 더 강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지 떨다 안 되니 엉뚱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환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했던 발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는 보도를 놓고는 야당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소폭 낮아져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앞두고 다가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 거란 예측이 나오는데 자칫 1959년의 사라, 또 2003년의 매미처럼 명절 앞뒤로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직 중부 지역에서는 실감이 안 나지만 큰 비와 거센 바람이 예고된 만큼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특집으로 70분 동안 태풍 흰남노 소식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태풍의 진로와 위력을 살피고 있는 기상청, 또 KBS 재난미디어센터, 그리고 이 태풍의 길목에 있는 지역들 이 시각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죠. 기상청 우진규 예보분석관 연결하겠습니다. 우 위원님, 이번 태풍이 이제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지금 태풍이 어디 있는지 또 어디로 향할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현재 태풍의 모습 레이더 영상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의 위치는 북위 22.2도, 동경으로 약 124.7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타이완의 동쪽 해상에 머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의 제자리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이 약 935헥토파스칼로서 매우 강한 이 태풍의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리에서 머무는 만큼 앞으로 더욱 세력을 키운 후에 점차 북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진로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살펴보고 있는 태풍의 진로 보시면 이와 같이 태풍이 제자리에서 머무는 시기는 내일 새벽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점점 속도가 빨라지며 북위 30도를 넘은 후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진로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없는지, 있다면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현재 예상되는 태풍의 예상 경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태풍의 위치와 현재 우리나라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초록색 구역을 보시면 이게 영역이 바로 세계 상층부의 건조 공기이고, 이 태풍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진로를 저해하거나 조금 태풍을 느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서쪽 이 티벳 고기압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건조 공기가 현재 태풍의 이 상단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에 이와 같이 건조 공기가 계속해서 주입될 경우 태풍이 제대로 북상을 하기 전 조금 더 약하게 서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 북상을 하기 때문에 태풍의 북상 출발 지점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예상되고 있는 태풍의 진로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편향된 뒤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1차적인 그러한 태풍의 이 경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초록색 구역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대표되는 이 건조 공기는 점차 우리나라 남쪽에서 서쪽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이 건조 공기를 뚫고 북상한다 하더라도 점차 확장하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막히면서 조금 더 북상한 후에 서쪽으로 우회를 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경우 2차적인 경로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태풍이 이와 같이 경로를 취함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 모델과 우리나라 모델들도 그에 따른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태풍이 출발하는 시점 부근에서 1차적인 변동성이 이와 같이 굉장히 조금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두 번째, 북위 30도 부근을 통과하기 전 이 동쪽에서 밀어붙이는 건조 공기로 인해서 이와 같이 모델상에서는 굉장히 큰 동서 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모델 간의 이런 편차는 거의 우리나라의 이 동서 영역을 모두 덮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폭이 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두 번의 경로의 변화가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의 이 예상 경로에 가장 큰 변동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경로는 좀 유동적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줄 거라는 건데요. 그럼 위력이 얼마나 될지 또 언제 어느 지역이 영향을 크게 받을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발표되어 있는 태풍 정보를 조금 더 확대해 본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쪽에 이 태풍이 가장 영향을 강하게 주는 시점은 이 북위 30도를 넘는 시점인 이 5일 오후 후반부터 이 6일 후반 쪽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하루 정도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이렇게 북위 30도를 넘는 순간부터 벌써 이 태풍의 강한 강풍 영역은 제주도로 덮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이후에 6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태풍의 강풍 반원에 우리나라 전역이 포함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 5일 오후부터 이 6일 정도까지가 가장 강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때 태풍은 935헥토파스칼에서 950헥토파스칼로 중심 시도가 조금 더 높아지며 태풍의 강도는 조금 약해지지만 여전히 강한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한 비와 강한 바람에 우리나라가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수치 모델에서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북상하기 전 벌써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한번 형성이 되고요. 이후에 본격적인 태풍이 제주도, 남해안, 남부지방을 거치면서 매우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일까지만 예상되는 강수량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350mm, 그리고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약 80m가 되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6일까지 태풍이 통과하게 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통과하는 기간 동안 많은 비에 우리나라가 노출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강한 바람도 더욱 걱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6일 날 예상되는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순간 최대 풍속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통과하는 제주도와 남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보라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초속 5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일 오후까지도 이 태풍이 통과하는 사이 경상 동해안까지 이러한 강한 바람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야외 시설물에 대한 바람으로 인한 심각한 파손이 우려되며 해안가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그 밖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풍이 해안가를 접안하며 들어오는 시기에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며 이 물이 그대로 강한 바람을 따라서 연안 지역에 덮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폭풍 해일 그리고 침수 피해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우진규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태풍이 다가서고 있는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이미 본격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항으로 갑니다. 문진영 기자, 제주는 언제부터 빗줄기가 강해졌습니까? 네, 제주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람은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강풍주의보도 발효되면서 이곳 제주항에는 많은 선박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산지와 남부, 동부 지역은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벌써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 8시 기준 한라산 진달래밭엔 145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동부 지역인 성산과 표선엔 133, 가시리 126mm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또 남부 지역인 서귀포는 120, 남원엔 1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지방 기상청은 모레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초에 이제 태풍이 가까이 접근하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면서 제주도가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는데요. 어제부터 대피소 1,400여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준설 작업을 하고 강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각종 공사자재와 간판, 비닐하우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항포구엔 어선 1,9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했고 밧줄을 단단히 묶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체류객 발생에 대비해 택시와 전세버스 투입 등 단계별 비상수송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급증에 대비해 상황실 신고 인력을 늘렸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요일과 화요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과 단축 수업,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2003년 태풍 매미의 인명피해가 컸던 마산항에도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선박들이 태풍을 피해서 대피해 있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태풍에 대비해 항구에는 선박들이 피항해 있습니다. 선착장 위로 올라온 어선도 보입니다. 어젯밤 시작된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직 그다지 세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밤 9시부터 남해 모든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남해와 고성, 거제와 사천, 통영과 창원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근접하는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배수구 11,200여 곳과 맨홀 9,400곳, 하수도 배수 상황을 확인하고 배수 펌프장 160여 곳과 우수 저류 시설 18곳도 긴급 점검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남강댐도 본류 방향으로 초당 300톤, 과화천 방향으로 초당 1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남해대교도 5일 오후 1시부터 태풍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통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주민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인명피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곳 마산항 주변은 2003년 태풍 매미 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만조 시각과 태풍 상륙 시간이 겹치면서 17명이 숨졌습니다. 태풍 매미 이후 마산항에는 해일에 대비해 해안가를 따라 높이 6.5m의 방제 언덕이 설치됐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오는 6일, 마산항의 만조 시각은 새벽 4시 48분, 거제는 새벽 4시 41분, 통영은 새벽 4시 51분입니다. 태풍은 간조 시간쯤인 6일 오전에 경남 앞바다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모두 4,900여 곳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인근 학교나 마을회관에 주민을 대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경남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5일 직접 영향권에 들 경우 이튿날인 6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흰남노가 바짝 다가선 일본 오키나와는 지금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기 특파원, 사흘 전에는 비를 많이 뿌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키나와 본섬에서 평소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인 나하시의 국제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잠잠한 듯 싶다가도 갑자기 나뭇가지가 휘청일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초대형 태풍이 서서히 오고 있다는 소식에 이곳 번화가에도 사람들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상점 출입문을 철문으로 이중 차단하거나 화분이 날아가지 않게 그물로 고정시키는 등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슈퍼마켓 등을 찾아 식료품을 미리 사재기하면서 일부 상품은 동인하기도 했는데요. 태풍 흰남노는 사흘 전에 이미 한 차례 오키나와를 스쳐 지나면서 타이완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대 저압부 수증기를 빨아들이며 세력을 키웠고 마치 부메랑처럼 오키나와 지역을 한 차례 더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금까진 천천히 움직였던 태풍이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북상에 들어가면서 오키나와 남쪽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등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차하면 대피소에 피난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 태풍 영향으로 발이 묶인 야영객 3명은 해상보안청 헬기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초속 65m에 이르고 바다에는 10m에 이르는 높은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정도의 바람이라면 달리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거나 전신주가 쓰러질 수도 있다며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본토 곳곳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종일 이어지면서 히즈오카 지역엔 시간당 약 120mm 집중호우에
토사 재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풍 길목에 있는 일본과 제주 또 마산의 이 시각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던 이전 태풍들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예측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많지만 자칫 최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고흥에 상륙한 태풍 루사. 수확을 앞둔 농경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산이 무너져 집과 도로를 삼켰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만 하루 870.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태풍이 몰고 온 비로는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로 기록됐습니다.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다음해 추석엔 매미가 상륙했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제주도에선 순간 초속 60m, 즉 시속 216km에 이르는 기록적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은 물론 바위까지 날려버릴 위력에 부산항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루사로 인한 인명피해는 태풍 집계 이후 네 번째로 많은 246명, 재산 피해도 루사와 매미가 역대 1, 2위입니다. 문제는 이번 태풍 흰남노가 루사의 폭우와 매미의 강풍을 합친 것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쯤 흰남노의 예상 중심 기압은 940에서 950 헥토파스칼. 예측치여서 실제 위력은 감소할 수도 있지만 과거 매미나 루사보다 더 강합니다. 특히 흰남노는 기존 태풍과 달리 북상하면서 세력을 잃지 않고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더 위협적입니다. 동중국해는 예년보다 무려 수온이 2도 이상 높습니다. 흰남노는 이렇게 뜨거워진 바다 위를 통과하면서 한반도까지도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거라는 11호 태풍 흰남노.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비도 바람도 모두 걱정입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가장 조심할 곳이 어딘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 매미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러니까 당시 경남 마산과 부산 울산에 피해를 줬는데 이번에도 이 지역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마산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으로 인한 해일이 덮치면서 해안가 주변 상가와 아파트, 지하 공간이 물에 잠겨 모두 1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51m가 넘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컸는데요. 이 정도 강풍이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정박 중이던 5,500톤급 대형 선박이 이렇게 밀려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더 위력적일 걸로 예측되는데 10여 년이 지나 부산 해운대에는 해안을 끼고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이 지역은 빌딩 사이에 강한 돌풍, 즉 빌딩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 빌딩의 유리창들이 잇따라 깨졌습니다. 간판이나 옥의 광고물도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위험시설물을 단단히 동여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에 해안가 월파 피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경남 거제 지세포지구는 주변 아파트 등 이 주거 지역이 만조 시각과 태풍 상륙 시간이 겹칠 경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지대와 항만 시설은 반드시 월파 피해에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부산의 경우 이 부산 온천천 인근 카페거리와 안락 1동 이 주민센터 인근 등은 과거 침수 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주변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 주민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 이 태화강이 범람해 피해가 컸는데요. 특히 하천이 태화강과 합류하는 이 명촌지구는 침수가 잦습니다. 인근 우정시장과 그리고 태화시장 근처 저지대도 침수 피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가 누적되면 산사태 가능성도 커지는데 미리 빗물 차단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 기관에서는 위험 지역에 대해 서둘러 차단막 설치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준비해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재 전문가죠.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우려되는 이제 피해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이번 태풍 특징을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강풍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이 느리게 이동을 하면 호우에 의한 피해를 걱정을 많이 하고요. 빠르게 이동을 하면 강풍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면 한반도를 근접하면서 예전에 한 5에서 10km 정도의 이동 속도가 30에서 40k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강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해안가를 마주하게 되면 부산과 같은 이제 빌딩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빌딩풍 같은 것들이 위험하고요. 그다음엔 또 저희들이 보면은 또 공항이라든가 이런 기관 시설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심기압이 워낙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만조 시간하고 겹치지는 않지만 만조 시간하고 혹시 겹치게 되면 월파에 의한 피해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산에서도 보면 적재물들이 월파에 의해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파의 피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많은 수증기들이 이미 태풍에 밀려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태풍하고 마주치면서 합쳐지면은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당 80mm가 넘으면 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안가에 부산이라든가 연안가에 있는 도심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부지방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도 조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간당 강수량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빗물바지라든가 뭐 저지대에서 모래주문을 준비한다든가 뭐 물막이판을 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특히 반지하 같은 곳에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하천변 원리도 주의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풍이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가 재난이 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이 상황 판단 회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께서 상황 판단 회의를 현장에 가서 하셔서 이런 재난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셨지만 이제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뭐 항구나 공항 이런 규모 큰 교통 기반 시설도 많습니다. 바람이 강한데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뭘까요? 특히 제주도에 아직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특히 선박이라든가 항공편이 제가 볼 때는 길게는 이틀 정도 아마 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에 관광을 가신 분들은 투숙 계획을 조금 더 조정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공항에 가서 하루 이틀을 보내는 건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상 정보라든가 운항 정보를 보시면서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 같은 경우는 시속 30m/s가 나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 같은 경우도 장대 교량을 지날 때는 25m/s가 되면 무조건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교통이 차단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가급적 운행을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촌이나 어촌, 섬 지역은 어떻습니까? 챙길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농촌에서는 일단 배수를 정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마 정전 피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정전이요? 그러다 보면 양식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비상 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상등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고립에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재난이 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정창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